네, 이번에는 제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유형별 연습 문제를 통해서 많은 복습을 했고요. 이제 시험 준비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신 기출 문제가 우리 교재에 54회, 55회, 56회, 57회, 58회까지 수록이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모의고사 문제가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까지인가 있습니다. 7회까지 있네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기간에 여기 기출문제와 모의고사를 다 풀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남아있는 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기출문제와 모의고사를 반복적으로 풀어가지고 여러분이 시험에 대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54회 문제 보시면은요, 먼저 실무 이론 평가 문제가 있습니다. 실무 이론 평가 문제는 10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앞에 7문제는 재무회계 문제, 뒤에 3문제가 부가가치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풀 때 이론을 먼저 풀고 실무를 해야 된다든가 무슨 순서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이 시간이 넉넉하다면 이론을 먼저 푸는 것이 좋겠지만 시간이 나는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이론을 나중에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실무라는 것은 찍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이렇게 마우스로 답을 이렇게 전표 입력 다 한 다음에 평가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실무에서는 해보지 않고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론은 나중에 하면 뭐가 좋으냐? 예를 들어서 시간이 부족한다. 근데 1번부터 5번까지 풀었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자, 1분밖에 안 남았어. 1분이나 30초. 그러면 30초 남았으면 이제 끝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거 6번부터 10번까지는 어떻게 해요? 그냥 찍을 수도 있죠. 이거는 전부 객관식이니까 답을. 그래서 여러분이 6번부터 10번까지 계속 1번을 다 찍었다. 그러면 그 중에 1번이 하나 운 좋게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3점은 맞을 수 있어요. 3점은. 여러분이 만약에 2번을 다 찍었어요. 그럼 2번이 만약에 2개가 있었다. 그럼 그냥 찍어가지고 6점을 만든단 말이죠. 자, 그렇게 찍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거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시험 시간 체크해 보시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순서를 정하시면 돼요. 자,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건 54회 문제는요, 2022년도에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아래 문제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기업의 보고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또한 기업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 및 관련 세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난이도는 작년보다 올해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그 기출문제보다는 약간 어렵게 2023년도에 지금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돼요. 자, 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정보 이용자에 따른 재무회계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을 보시면은 경영자의 수탁 책임 평가에 필요한 정보 제공. 네. 경영자의 수탁 책임 평가에 필요한 정보 제공도 재무회계의 목적 중에 아주 중요한 목적이에요. 다음 2번. 고객을 위한 상품별 원가 정보의 제공. 자, 여러분들 그동안 재무회계 공부를 쭉 했는데 재무회계 공부하면서 원가 계산 해보셨나요? 안 하셨죠? 네. 재무회계하고 원가 정보 제공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재무회계에서도 상품 매출원가, 손익계산서에 딱 한 줄 나타나죠. 상품 매출원가. 그래서 상품 매출원가가 내용이 뭐가 있어요? 기초상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상품 매입액. 그래서 거기서 빼기 기말상품 재고액. 해가지고 그거 구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것을 우리가 상품별 원가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자, 그래서 재무회계에 우리가 상품별 원가 계산을 해가지고 고객들에게 우리 상품의 원가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회사는 아마 없을 겁니다. 네, 없을 거예요. 상품별 원가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이건 재무회계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나머지는 다 재무회계의 목적에 해당이 됩니다. 3번을 보시면 투자 및 신용 의사결정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4번을 보면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 흐름 및 자본 변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네, 맞습니다. 네, 2번이 확실히 답이죠. 다음은 2번을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은 것만 고른 것은? 여러분,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이론 공부하실 때 신뢰성, 목적 적합성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 공부했었어요. 자, 옳은 것만 골라라. 그러면 이 가나다라 중에 2개가 옳고 2개가 틀렸다는 거예요. 보기를 보니까. 그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가번. 매출 채권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은 목적 적합성을 고려한 것이다. 네, 우리가 매출 채권, 외상 매출금이 매출 채권이잖아요. 받으러금도 매출 채권이고, 거기에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건 뭐냐? 대손이 예상되는 것을 금액을 파악해 가지고 매출 채권에서 차감해 주잖아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 대손 충당금은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 예상. 예측치. 예. 우리가 대손 충당금이라는 건 그만큼 예상했다고 해서 그게 꼭 대손이 내년에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예, 우리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우리가 현재의 자산 가치로 현재의 그 가치를 최대한 잘 나타내기 위해서 예측치인 대손 충당금을 차감시켜 가지고 죄송합니다. 뒤로 건너뛸 수 없습니다. 차감시켜 가지고 자산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목적 적합성하고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예측가치. 이거 예측가치 중에 하나예요.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나번을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가번을 제가 또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 신뢰성에 보면은 충실한 표현이라는 거 있잖아요. 충실한 표현. 표현의 충실성. 충실성. 표현의 충실성이라는 거 있어요. 그러면 이건 표현의 충실성하고는 관계가 없느냐? 관계 있다고 저는 봐요. 자, 우리가 자산을 충실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대손 충당금이라는 예측치를 구해가지고 대손을 예상해가지고 지금 자산을 제대로 표현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목적 적합성하고만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충실한 표현의 충실성을 통해서 신뢰성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번은요, 예측치, 즉 목적 적합성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회계의 질적 특성에 중요한 것이 목적 적합성하고 신뢰성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이 예측치라는 면에서 보면은 목적 적합성하고도 관련이 있고, 이거는 우리가 매출 채권을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대손 충당금을 예상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표현의 충실성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번은 목적 적합성이면서 신뢰성이라는 질적 특성에도 영향이 있어요. 어쨌든 뭐 틀린 건 아니에요. 1번 맞아. 가번은 맞았다고 봐야 되고, 나번을 보겠습니다. 재무제표의 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면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왔다. 의사결정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 정보는 목적 적합한 정보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사결정을 바꿨다는 것은 피드백이 해당이 됩니다. 이거 의사결정을 바꾸었다, 차이를 가져왔다 하는 것은 이건 의사결정을 수정했다는 거니까 이게 이제 피드백이라는 질적 특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피드백은 목적 적합성이었죠? 피드백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거는 목적 적합성에 해당이 된다. 이거 맞았어요. 나번도 맞았습니다. 그러면 다번과 라번은 틀려야 될 텐데 한번 볼까요? 회계 정보를 미래 재무 정보 예측에 활용하려면 신뢰성을 더욱 강조해야 된다. 이건 서로 궁합이 안 맞아요. 예측에 활용한다라는 것은 목적 적합성에 해당되는 그 하위 질적 특성입니다. 그래서 예측에 활용하려면 목적 적합성을 더욱 강조해야 돼요. 신뢰성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라번을 보면은 목적 적합성이 높은 정보는 신뢰성도 항상 높다. 그러지 않습니다. 서로 상충하는 면이 있어요.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비례하지 않아요. 오히려 약간 반비례적인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이거 틀렸어.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가나. 여러분 외웠겠습니다마는 여기 2번 문제와 같은 회계의 질적 특성에서 이론 문제로 FAT 1급이든 TAT 2급이든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가 여러분이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느냐? 그 목적 적합성이라는 하위 질적 특성, 이것이 예측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 이렇게 세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목적 적합성과 관련된 하위 질적 특성이라고 그러죠.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그래서 예피적이라고 우리가 암기를 하거든요. 시험에 대비해서. 그 다음에 신뢰성이라는 질적 특성이 있잖아요. 회계의 질적 특성에 신뢰성도 세 가지가 있어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성은 표, 검, 중으로 첫자를 외운다. 이렇게 이제 아마 이론 공부 때 설명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암기사항이에요. 우리가 이론 시험, 즉 자격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암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에서 매출 채권은 얼마인가? 자, 상품 1000개를 개당 5,000원에 판매하고 200만 원은 어음으로 받았고, 어음이 받을 어음이죠. 받을 어음이 매출 채권이에요. 자, 200만 원 매출 채권 체크하시고, 잔액은 2개월 후에 받기로 하다. 잔액이 그럼 얼마인가요? 1000개를 개당 5,000원에 팔았으면 500만 원인데 잔액은 300만 원이죠. 이것도 외상 매출금이니까 매출 채권이에요. 운반비 5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뭐 이거는 채권이 아니죠. 그러면 답은 500만 원이다 이거죠. 받으러움 200만 원에 하고 외상 매출금 300만 원을 더하면 그게 매출 채권이죠. 500만 원. 다음은 4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023년도 기말 재무제표를 나타낸 계정과목과 금액의 일부이다. 이 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은 얼마냐? 자, 여러분 손익계산서 구조를 알면 이 영업이익을 어떻게 구하는지 아시죠? 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요거하고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까지 빼야 영업이익이에요. 자, 판매 관리비를 체크해 보면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요 두 가지가 판매 관리비예요. 개발비는 무형 자산이고요. 법인세 비용은 법인세 비용인 것이죠. 그래서 판매 관리비가 요 8만 원과 요 10만 원. 그래서 빼보면 돼. 자, 매출액 130에서 먼저 80만 원 원가를 빼면은 50만 원. 50만 원에서 18만 원을 빼면은 32만 원. 답은 4번입니다. 영업이익은 32만 원이다. 다음은 5번을 보겠습니다.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자본에 대해서 여러분 이론 공부 잘 해주셨죠. 자본에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2개의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1번,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에 잔여 지분을 나타낸다. 맞습니다. 2번, 주식을 액면금액 이상으로 발행하는 경우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익잉여금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자본잉여금이죠. 주식발행 초과금이죠. 개정과목으로는. 예, 주식발행 초과금은 이익이 아니에요. 자본잉여금이에요. 이익잉여금은 이익이 들어온 것이 이익잉여금이에요. 여기서 이익은 뭐냐? 영업을 해서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이 들어와 있는 게 이익잉여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자본잉여금입니다.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금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을 했을 때는 주식발행 초과금이라는 자본잉여금이 있어요. 그래서 자본잉여금이어야 돼요. 2번 틀렸어요. 답이 2번이죠. 자, 3번, 보통주 자본금은 액면금액의 발행 주식수를 곱한 금액이다. 그렇습니다. 자본금이라는 것은 액면금액으로 계산합니다. 4번,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표시한다. 그렇습니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의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과 재평가 잉여금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답은 2번입니다. 다음 6번. 다음 자료에 의해서 주식회사 한공의 23년 12월 31일 결산시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자, 결산시 회계처리 뭐가 필요한지 읽어보겠습니다. 4월 1일 날 소모품 10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며 구입한 소모품을 전액 비용으로 처리했어요. 100만 원을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12월 31일 소모품 미사용액은 20만 원이다. 그러면 미사용한 것은 비용 처리해서 취소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의 소모품 B, 그래야 비용이 취소되고 20만 원이, 그리고 차변의 소모품 해서 미사용한 것을 자산으로 잡는 분계가 필요한 거죠. 답은 가번입니다. 1번이죠. 다음에 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재무상태표 일부와 비품 취득 관련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재무상태표를 보게 되면은 비품이 400만 원에 취득해 가지고 1기부터 2기까지 넘어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400만 원은 취득 금액이에요. 근데 감가상각 누계액을 보면은 1기 때 72만 원을 상각했죠. 2기 때 144만 원이 됐죠. 72만 원을 두 번 하니까 144만 원이네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자, 22년 1월 1일 비품을 400만 원에 취득하였다. 내용 연수는 5년이었다. 그러면 한번 내용 연수를 5년으로 한번 나눠 볼까요? 400만 원을 5로 나누면 80만 원이 나오네요. 근데 왜 72만 원만 했을까요? 네. 72만 원만 72만 원을 했다는 것은
잔존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액법으로 생각할 때 잔존 가치를 빼거든요. 자, 그래서 1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품의 잔존 가치는 40만 원이다. 맞는지 볼까요? 360만 원이면 자 400만 원에서 잔존 가치 40만 원을 빼면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360이 되죠. 이걸 한번 5로 나눠 보세요. 72만 원이 나오는지 나옵니까? 360만 원 나누기 5년 나오죠. 그러니까 1번이 맞았다. 비품의 잔존 가치는 40만 원이었다는 거죠. 만약에 잔존 가치가 없다면 1기 때, 2기 때 각각 80만 원씩 상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2기에 와서는 160만 원이 돼야죠. 답은 1번이었습니다. 나머지 2, 3, 4는 어딘가는 다 틀렸겠죠. 2번을 볼까요? 비품의 당기말 장부금액은 400이 아닙니다. 400은 취득원가이고 장부금액이라는 것은 요 취득원가 400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144만 원을 빼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2번. 감가상각 방법은 정률법이다. 아닙니다. 정액법이었습니다. 4번. 당기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감가상각비는 144만 원이다. 144만 원은 누계액이기 때문에 당기의 손익계산서에는 72만 원이 가야 되겠죠. 감가상각비는 72만 원이니까 144만 원은 재무상태표로 가는 거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재무상태표 계정이고 감가상각비는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에 가는 것은 당기분 것만 가는 거죠. 다음에 8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은 자, 생수는 과세입니다. 택시도 과세입니다. 아이들 애기 기저귀 면세예요. 고속철도 과세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다음에 9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자료이다. 확정신고 시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은 얼마냐? 자, 납부할 세액은 우리가 어떻게 구합니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것이 납부할 세금이죠. 자, 가번의 과세표준이 5억 5천이네요. 영세율에 해당하는 것이 1억이 있어요. 그러면 매출세액은 여기 1억은 빼고 4억 5천의 10%가 매출세액이죠. 4억 5천의 10%는 4,500만 원이죠. 이게 매출세액. 다음 나번의 매입세액은 2,100인데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이 100만 원, 접대비 지출 관련 매입세액이 200만 원. 그러면 토지 관련된 것도 공제 못 받는 거고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 못 받는 매입세액 300만 원은 공제를 못 받으니까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1,800만 원이죠. 이걸 빼주면 돼. 매입세액 1,800만 원 공제 가능한 거. 자, 4,500에서 1,800을 빼보세요. 답이 됩니다. 그러게 2,700만 원이 답이다. 답은 3번입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및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법인 사업자는 애정신고 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애정신고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우리가 애정신고 끝나고 25일 이내에 납부해야 됩니다. 2번 폐업의 경우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거 틀렸습니다. 폐업일로부터 25일이 아니고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 다음 달이에요. 다음 달.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다음 달이에요. 다음 달 25일입니다.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이렇게 이제 자세히 말하면 이렇게 되고 그냥 간단히 말하면 폐업한 경우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를 납부해야 된다. 신고하면서.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그럼 3, 4번 맞았겠죠. 읽어볼까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네, 조기환급 발급 조기환급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자가 누구예요? 영세율 사업자하고 이번 과세 기간에 신규 투자를 많이 한 사업자가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4번. 개인 사업자는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 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 예정 신고 납부할 수 있다. 네, 원래 개인 사업자는 고지 납부하는 거예요.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오면 그대로 세금만 납부하면 되는데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도 있어요. 왜 그러냐? 고지서가 직전 연도가 아니라 직전 과세 기간에 실적으로 고지서가 오기 때문에 이번 과세 기간에는 사업이 부진했어요. 그래가지고 거래가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공급가액이 전기보다 직전 연도 과세 기간보다 작겠죠. 공급가액이 작으면 세액도 작아지는 거예요. 납부할 세액도. 그래서 3분의 1에 미달한다. 고지된 금액보다. 직전 연도의 그 공급가액보다. 그러면 신고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면 그냥 고지 납부하는 게 편해요. 자, 그래서 4번도 맞았어요. 2번이 틀린 겁니다. 자, 이렇게 이론 문제 10개가 나오는데요. 대개 이제 이런 수준으로 작년에는 나왔고 올해는 한두 문제 조금 어려운 문제가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54회의 이론 문제를 풀이해 봤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평가 시험을 봐야 되니까 실무 수행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결산 처리 시험 봐야죠.